어떤 놈들이 이런 인간을 가석방 시켰는지 정말 추악한 게 가석방 한 날 오자마자 중학생 된 2012년 7월 4일 수요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의 한 모텔 카운터를 지키던 모텔 주인은 몇 번이나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대실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나오지 않는 603호 때문이었습니다. 수차례 방으로 전화를 걸어도 답은 없었습니다. 결국 주인이 직접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벨도 여러 차례 누르고 그랬습니다. 문도 직접 두드리고요. 그런데도 대답이 없어서 손잡이를 돌려봤는데 잠겨있더라고요. 잠겨있는 문, 오래된 숙박업소라 현관문은 도어락이 아닌 입실시 전달한 열쇠로 손님이 직접 현관을 열고 닫는 구조였습니다. 안에서 잠궜거나 밖으로 나가면서 잠궈야 가능한 상황. 모텔 주인은 가져간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연 순간 주인의 시야에 들어온 건 미동도 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한 여성.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듣지 못할 만큼 잠에 깊게 빠진 걸까. 하지만 다가가 어깨를 흔드는 순간 주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느낌. 여성은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모텔 주인의 신고로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부검 결과 여성의 사망 원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목에 남은 상흔의 면적으로 끈이나 줄 등이 사용된 것이 아닌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피해자의 몸엔 목이 강하게 눌린 흔적 외에 폭행이나 흉기 등에 의한 상흔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관계의 흔적은 있지만 그것이 성폭행이었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다툰 흔적도 없고 모텔 주인도 옆방 투숙객들도 603호에서 특별한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모텔의 특성상 지문이 검출되었지만 범인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방에 남겨진 것은 여성의 시신과 여성의 휴대폰뿐. 신원 확인 결과 사망한 여성은 32세의 정수정씨, 인근 다방에서 일하는 종업원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수정씨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수정씨는 직업 특성상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연락하는 대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통화 기록에서 유난히 한 번호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오는 한 번호. 그리고 이 번호는 사건 이틀 전인 7월 2일 처음으로 수정씨의 통화 기록에 등장했습니다. 경찰은 모텔 CCTV를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수정씨는 오후 1시 50분경 한 중년의 남성과 모텔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 수정씨와 함께 왔던 남성은 홀로 모텔을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CCTV 속 남성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단서를 찾기 위해 수정씨가 근무하던 다방으로 향했습니다. 다방 업주와 동료들은 화면 속 남성을 알아봤습니다. 이틀 전인가 그때 왔던 남자 같은데? 처음 온 손님이었어요. 그날 다방에 와서 티켓을 끊어서 수정이랑 나갔고 다시 돌아와서 저희랑 술도 마셨어요. 나이는 50대 정도?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다방을 찾아와 수정씨와 시간을 보낸 손님, 그리고 이틀 뒤 다시 수정씨를 만나 함께 603호로 들어간 후 홀로 자취를 감춘 남자. 과연 그가 수정씨를 살해한 범인인 걸까? 그리고 왜 수정씨는 홀로 끔찍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것일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현장은 커다란 악의의 한 조각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성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통신지원금 현금 80만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시켜드립니다. 요금 솔루션은 인터넷 끝판왕. 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2년 경기도 의정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범죄들이 추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범인의 잔악성이 굉장히 심각한데 거의 전혀 알려지지 않아서 저희도 사실 자료 찾는데도 애도 먹었고 대부분 처음 들어보실 사건이실 겁니다. 이 모텔의 603호 현장에서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액살이에요. 교살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끈이나 이런 게 도용되지 않은 거예요. 그 피해자는 티켓다방의 종업원이고 아마도 성매매였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 상황에서 살해를 하고 도주를 한 거죠. 근데 티켓다방의 종업원을 강도를 할 이유가 없겠죠. 돈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거 분명히 아니까. 화가 나서 죽였다긴 보기에는 너무 현장이 깨끗해요. 그러면 성적인 행위를 하면서 질식
형태로 해서 죽은 건 아닐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약간의 변태적인 형태의 행위를 하면서 사망하게 되고 그것도 뭐 살인이죠. 그 상황에서 도주를 한 것이 아닐까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투는 적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거 없다고 하면은 네. 충분히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쨌든 저희가 부검 감정서까지는 확인은 못했으나 판결문상에는 구타상은 저항은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확실히 그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문을 잠궈놓고 갔다라고 좀 봐야겠죠? 이게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닫히는 문이 아니에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잠그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시간을 벌려고 했나?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바로 발견되는 것보다 좀 시간이 걸렸으니까. 도주 시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그게 되나? 왜냐면 CCTV 다 찍혔는데? 그러니까 조금 허술한 느낌도 들어요. 그냥 이게 어떤 실효적인 효과보다는 모텔이기 때문에 열쇠도 어차피 카운터에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냥 심리적으로 뭔가 좀 늦췄으면 하는 뭐 그런 그럴 가능성이 네. 높아요. 되게 단순하죠. 치밀하게 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망을 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도주를 했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 이제 모텔에 들어간 시간이 오후 1시 50분입니다. 이게 대실로 들어갔다고 하고 나오는 시간이 CCTV상 3시경 정도로 이제 나왔다. 혼자 나왔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안 나오니까 이제 모텔 주인이 간 것인데 그럼 시간이 1시간 한 10분 정도거든요. 그렇죠. 1시간 대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1시간 10분 안에 지금 이제 뭔가 이 범행을 끝내고 혼자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많이 안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작정을 하고 그럼 들어간 걸까요? 그러니까 그 작정이라는 것이 살인 네. 작정보다는 네. 뭔가 변태적인 형태의 그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살인이라고 하기엔 너무 허술해요. 근데 이 남자 용의자가 이틀 전에 이 다방에 와서 그때도 이제 티켓 한번 끊고 같이 와서 또 여기서 술을 먹어요. 이 다방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아마도 좀 친해질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티켓 다방에 쉽게 말 아가씨들을 쉽게 변태적인 성적인 걸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뭐 그걸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 범인이 그런 것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경우는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성적으로 유별난 예. 그런 사람일 것이다. 이후 경찰은 빠르게 수사를 진행했고요. 용의자를 특정했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수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와 다방 종업원들의 진술, 경찰은 정황 증거를 토대로 빠르게 수사망을 좁혀갔습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레이더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는 의정부와 인접한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던 52세의 남성 박 씨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원을 조회한 수사팀은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 씨는 정수정 씨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닷새 전인 2012년 6월 29일 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한 전과자였습니다. 집단 흉기 상해, 폭처법 위반, 위증교사 등 그의 전과 기록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에 대한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방 종업원들이 박 씨가 다방을 처음 방문했다고 진술했던 7월 2일 그에 대한 신고가 하나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박 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 이 씨였습니다. 경찰은 곧장 박 씨의 아내 이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아내를 통해 들은 말은 차마 믿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그놈은 괴물이에요. 자기 친딸 둘을 모두 성폭행한 놈이라고요. 어린애들한테 몹쓸 짓을 하고 교도소에 가놓고 어떻게 다시 아이들을 찾아올 수 있어요? 박 씨와 이 씨는 법적 부부는 아니었지만 1997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말에 따르면 비극의 시작은 2009년 8월 서울 노원구의 자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 씨는 당시 11살이던 초등학교 5학년 큰딸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흉기를 꺼내들고 딸의 목에 대고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엄마와 동생을 모두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위협한 뒤 강제로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11살이던 큰딸은 엄마와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끔찍한 고통을 홀로 삼켰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범행은 큰딸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큰딸을 범하는 도중 당시 9살이던 작은 딸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작은 딸이 보는 앞에서 큰딸을 성폭행한 후 언니가 하는 것을 잘 보았지? 너도 언니처럼 하면 된다 라고 말하며 9살 작은 딸마저 끔찍하게 성폭행을 했습니다. 아내 진술에 의하면 박 씨가 친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약 한 달간 아내가 집을 비울 때마다 상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박 씨는 늘 흉기를 휘두르며
아이들을 겁박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9월 아내 이 씨가 뒤늦게 딸들의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2010년 박 씨는 교도소를 갔습니다.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감옥에 갔던 남자. 그런 그를 2012년 6월 29일 2년 만에 가석방으로 풀어줬고 그는 가석방 당일 가족 앞에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출소한 지 불과 5일 만에 의정부의 한 모텔방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말 박 씨는 자신의 혈육을 유린한 인면수심의 괴물인 것일까? 그리고 그가 정말 수정 씨를 살해한 것일까? 정수정 씨의 모텔 살인 사건을 좀 추적하다 보니까 노원구에 사는 전과자 한 명이 나왔는데 이 사람의 전과 기록은 대부분 또 폭력 사건입니다. 2009년 7월 24일 폭처법 및 위증교사죄로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 선고받았고 2009년 10월 28일에 또 다른 또 집단 흉기 상해 혐의로 1년 6개월 선고. 그리고 다음 해에 판결 확정되면서 이제는 유예 취소되고 이제 실형을 또 살기가 됐는데 또 가석방 시켰는데 또 5일 만에 지금 유력 용의자로 등장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조폭이란 소리잖아요. 이게 허술한 거예요. 위험한 놈을 1년 6개월 가둬놓는데 집행유예를 줬어요. 그걸 또 어기고 범행해서 더블로 줬죠. 그런데 또 가석방을 시켰네. 이런 놈을 가석방 시키는 게 이해가 되세요? 교화는 일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오히려 짐승 같은 놈을 더 흥분을 시켰잖아요. 짧게 가둬놓고. 그러니까 무슨 소풍 갔다 오는 거잖아요, 이놈한테. 근데 이제 그 상황인데 문제는 자기의 친딸들한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짓을 저질렀는데 다른 죄로 교도소 갔다 왔다는 거예요. 박 씨의 전과 기록 상에는 친딸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선고받은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아내의 주장은 이게 사실 또 믿기 어려운데 어쨌든 이렇게 이런 일도 실제 있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친족에 의한 아동 성범죄는 반복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피해자들 혹은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들의 시점 착각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하도 여러 번이면 그게 언제인지 헷갈릴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구체성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게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큰딸을 강간을 하는데 둘째 딸을 불러놓고 하는 거 봤지 언니처럼 하면 된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친족 성범죄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발상을 일반 사람은 할 수가 없잖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런 행동은. 그래서 이는 아동 성기호증을 가지고 있는 페도필리아성이 높은 놈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만 왜 불러가지고 왜 보고라고 하고 왜 이런 식으로 하나요? 왜냐하면은 그 페도필리아라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범죄가 아니라 그 행위 자체를 큰 의미를 두기 때문에 마치 소꿉놀이하는 것처럼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사정을 하는 쾌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츄에이션에 내가 놓여 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소꿉놀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아내의 말이 진실이라고 보면은 이 페도필리아, 아동성기호증 가지고 있는 범인인데 사망하신 이 정수정 씨는 성인 30대 여성이에요. 범주가 좀 달라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다방 종업원의 외모일 겁니다. 이 범인놈이 보기에 청소년처럼 보였을 수 있어요. 좀 덩치가 작거나 키가 작거나 덩치가 작은 느낌보다는 약간 퇴행적이라고 망상을 가졌을 수 있어요. 행동이나 말투나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피해 대상자의 절대적인 생물학적 연령을 기준으로 페도필리아를 구분하는데 그건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자체의 특정한 어떤 면이 이 페도필리아한테 각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수정 씨의 어떤 행동 특성 중에 하나가 다방 종업원으로 와서 얘기하고 막 그럴 때 이 놈이 느낀 어떤 걸 범인 혼자의 망상 자극 포인트. 그렇죠. 처음에 자기 딸을 공격성을 가졌었는데 더 이상 그걸 하기 어려운 상태가 왔다고 하면은 외부로 투영돼야 되는데 그거를 투영되기 어려우니까 쉽게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그 대상 중에서 거기에 맞는 그렇게 공격이 되는 겁니다. 자기 기준이 또 있군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특정한 행위로 시켰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서
그러면서 목이 졸리게 돼서 사망했을 가능성. 그게 보통 이런 아동 성범죄자들이 성인한테 무슨 행위를 하다가 살인이 벌어지는 아주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그가 정말 수정 씨를 살해한 범인이 맞는지 경찰이 추적하는 와중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후 수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3일 뒤인 2012년 7월 7일 밤 9시 40분 한 남자가 의정부의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남성의 입에서 나온 말은 경찰서 안의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3일 전에 사람을 한 명 죽였습니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남자는 바로 경찰이 애타게 찾고 있던 수정 씨를 살해한 범인 박 씨. 그가 용의자에서 살인자로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에게 제기된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다소 뜻밖이었습니다. 제가 다방 내지를 죽인 건 맞아요. 근데 제가 딸들을 성폭행했다는 거는 아내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딸들하고 짜고 저를 집에서 내쫓으려는 모함이라고요. 그는 다방 종업원 정수정 씨의 살인 혐의는 순순히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두 딸을 성폭행했다는 아내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신에 대한 모함이라면서 적극 부인했습니다. 그는 어린 딸들에 대한 성범죄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이잖아요. 전처 말대로 제가 3년 전에 11살, 9살인 딸아이를 성폭행했다는 건데 선생님, 제가 사실 과거에 성기 확대 수술을 했습니다. 아시죠 뭔지? 근데 어떻게 자라지도 않은 아이한테 삽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막말로 했다 칩시다. 그러면 뭐 피가 나든 찢어지든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물증 있습니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 씨는 자신이 성기 확대 수술을 했기 때문에 어린 딸들에게 삽입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병원 진료를 받다거나 하는 물적 증거 또한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딸들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큰딸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자신의 성기에 로션을 바른 후 삽입을 시도했다고 진술했으며 작은 딸은 아버지가 오줌이 나오는 곳에 초록색 액체를 발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팀은 딸들의 몸에 남은 흔적도 확인했습니다. 큰딸의 몸에서 천연막 반흔이 발견됐고 작은 딸의 몸에서 성병으로 추정되는 질내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수사팀은 딸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박 씨가 가석방된 날부터 정수정 씨를 살해한 7월 4일까지 닷새간의 행적을 다시 추적했습니다. 딸들의 진술에 따르면 박 씨가 다시 나타난 건 출소일인 6월 29일이었습니다. 교도소 문을 나선 그는 전처와 딸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석방 당일 저녁, 그는 중학생이 된 큰딸에게 컴퓨터 사용 방법을 알려달라며 자신의 옆에 앉힌 후 가슴을 주무르고 입을 얼굴에 갖다 대며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날인 6월 30일에도 그는 같은 수법으로 큰딸을 또 한 번 유린했고 이틀 뒤인 7월 2일 새벽 3시 박 씨는 또다시 큰딸을 찾아갔습니다. 딸을 찾아간 박 씨는 너는 내 딸이니까 나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러니 나하고 딱 10분만 하자며 또다시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동생을 칼로 찌르고 동생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버릴 거라며 3년 전과 같은 수법으로 큰딸의 반항을 억압했습니다. 박 씨는 성관계 후 큰딸이 샤워를 하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다시 방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이때 큰딸이 들어오지 않자 칼 맞고 피를 흘리며 들어올래 그냥 들어올래라며 다시 한번 협박한 후 이래 더 간음했습니다. 큰딸이 더는 견딜 수 없었는지 그날 오후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박 씨의 범행 사실을 알렸고 스스로 청소년 상담센터를 찾아가 박 씨의 범행 사실을 알렸습니다. 큰딸이 신고한 7월 2일 저녁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던 박 씨는 집을 나와 의정부의 한 다방으로 향했고 그때 정수정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대체 어쩔 생각이었을까? 박 씨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수를 합니다. 자수를 했는데 살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성범죄는 내가 도저히 물리적으로도 안 되고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교도소에 있었기 때문에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건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수하게 되면 감형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이런 전과를 가진 범죄자놈들이 자수를 뉘우쳐서 하는 게 아니라 감경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한다. 그렇죠. 상당히 이 범죄자가 지능적으로 생각한 거죠. 대신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본인이 판단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딸들의 진술을 보면 구체적이다라고 좀 판단을 했다. 실제로 몸도 확인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증거가 확인되면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거죠. 근데 이제 큰딸 진술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제 뭐 협박 같은 거를 좀 해요. 뭐 너를 공격하겠다도 있지만 뭐 너의 동생, 엄마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부분도 그렇죠. 있거든요. 보통 10세 이후의 아이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그보다 조금 어린 아이들한테는 약간의 가스라이팅 형태, 근데 그보다 좀 큰 아이들은 폭력적인 형태. 네. 전형적인 수법이죠. 정말 추악한 게 가석방 한 날 오자마자 중학생 된 첫 큰딸을 그러니까 가석방이 잘못된 거죠. 네. 어떤 놈들이 이런 인간을 가석방 시켰는지 이게 전혀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못한 거죠. 근데 또 중학생이 되니까 초등학생보다는 죄가 어려웠나 봐요. 직접 칼을 이제 너 칼 맞아 볼래라고. 그렇죠. 네. 칼이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7월 2일이 중요해 보입니다. 7월 2일 날 지금 정수정 씨가 있는 다방에 이 박 씨가 나타났는데 새벽 3시에 큰딸을 성폭행을 이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가 뭐 신고 조치 등이 벌어진 날이 7월 2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도주한 거죠. 도주를 하고 바로 간 것이 또 성적인 그렇죠. 티켓을 끊어서 또 딴 여자랑 하러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놈은 굉장히 높은 성적 공격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 박 씨의 자수로 정수정 씨를 살해한 범인의 정체가 밝혀졌는데 죽인 이유에 대해서 또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주장을 했는지 그리고 이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씨가 주장하는 그날의 진실은 이랬습니다. 7월 2일 큰딸의 신고로 집을 나온 박 씨는 그날 오후 다방에서 처음 수정 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티켓을 끊고 수정 씨와 밖으로 나가 성관계를 가진 후 수정 씨에게 50만 원을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사건이 벌어진 7월 4일 오전부터 수정 씨에게 연락을 해 수정 씨를 만났고 곧바로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 여자가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오늘 나온 시간비를 지불해야 한다면서 티켓비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7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빌려준 50만 원 먼저 갚으면은 티켓비 주겠다고 했습니다. 돈을 갚으라는 박 씨의 말에 수정 씨는 오빠가 바라는 건 연애지 않냐, 그러니까 연애나 한번 하고 가라 라고 했고 이후 박 씨는 수정 씨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박 씨의 주장에 따르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박 씨와 수정 씨 사이에 돈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겁니다. 제가 당시에 정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빌려준 돈의 일부라도 좀 갚으라고 했는데 아니 그 X이 나보러 남자들은 다 똑같다면서 뭐 남자들 다 X라고 날 무시하잖아요.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는 듯한 수정 씨의 말에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한 박 씨는 그녀를 밀쳐 침대로 넘어뜨린 뒤 두 손을 포개 목을 힘껏 눌렀습니다. 제가 죽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실수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저도 너무 괴로워서 따라 죽으려고 했어요. 뭐 거기 옷걸이에 뭐 샤워 가운 끈 있잖아요. 그걸로. 근데 도저히 안 돼서 포기하고 나온 거라고요. 박 씨는 끝까지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방을 나갈 때까지는 수정 씨가 숨을 쉬고 있었다며 목을 조른 후 본인도 괴로워서 자살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박 씨는 진술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4에서 5분간 꾹 눌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공격 행위를 충분히 멈출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공격 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끝내 살해했습니다. 또한 후회했다는 말과 달리 모텔을 빠져나가면서 600 사무실의 문을 열쇠로 잠그고 도주했습니다. 살인은 인정하지만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하는 박 씨. 고의적 살인이라는 검찰, 그리고 두 딸들에 대한 장기간의 친족, 성폭행 혐의. 과연 법원은 그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까? 네, 동기 관련돼서 50만 원 빌려준 거를 안 갚으려고 갑자기 얘기하다가 뭐 욕을 했고 자기가 우발적으로 눌렀고 막 이런 얘기거든요. 다 개소리입니다. 돈을 어떻게 했죠? 내가 빌려준 거예요. 뭐가 되는 거죠? 제가 안 갚은 거예요. 그죠?
이건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해자는 죽었기 때문에. 아, 근데 처음 보는 다방 티켓 종업원한테 왜 빌려줍니까, 돈을?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채무. 그렇죠. 네. 채무인데 제가 내 돈을 안 갚아갖고 내가 좀 응징했다. 싸움의 빌미가 제가 안 갚은 거로 싸운 거다. 동기가 상대에게 했다. 그렇죠. 입증할 수 없어요. 그분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랍니까? 욕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매매 여성이 자기를 욕했기 때문에 화가 나지 않냐 이런 거예요. 피해자인 비난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순간적으로 목을 졸라 죽였다라고요. 순간적으로 목을 졸라서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부검 과정에서 꾹 눌러야지 되는 건데, 그리고 어떻습니까? 순간적이라고 하면 저항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100% 다 거짓말입니다. 왜 저항이 없느냐면 이거는 실제로 다른 성행위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항이 없는 겁니다. 이거를 검찰에서는 정확히 입증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박 씨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에서 16점, PCLR에서 22점 나왔는데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희한하죠. PCLR 22점이면 교수님이 늘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모텔 살인 사건의 김소영이가 몇 점이죠? 25점이에요. 네. 누가 더 위험성이 높겠다고 단순히 판단됩니까? 그러니까 물론 김소영이 안 위험한 사람이라는 건 아니지만 예. 이 친딸과 이렇게 그렇죠. 해온 이 사람이 예. 페도필리아들은 이게 낮게 나와요. 그래서 PCR 테스트도 대상자에 따라서 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PCR 점수가 낮다고 해서 폭력적인 게 아닌 게 아니라고. 네. 오히려 PCR 점수는 20점 중반대에 있는 애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놈이 다 그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건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아동 성범죄자예요. 아, 네. 일반적인 성범죄자와 네. 아동 성범죄자는 다른 척도로 해야 돼요. 근데 이걸 그냥 져버리니까 16점이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판사들이 헷갈려요. 근데 사실 이거를 안 하고 일반적으로 그 자기 친딸한테 한 행위만 놓고 보면은 이건 진짜 죽일 놈입니다. 오히려 객관적이어야 된다고는 지표가 이놈의 형을 감경시켜주는 효과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극단 선택을 주장을 하는데 이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교수님께서는 늘 이제 뭔가 거짓말하고 변명하는 거 사이에 뭔가 좀 단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옷걸이에 샤워 가운이 있는데 거기 끈 그걸로 내가 하려고 했다라고 이제 그게 나오는데 앞서 저희가 목 조르는 거 있고 변태 행위도 있고 그래서 혹시 네. 뭘 좀 그거는 그거와 연결이 되죠. 묶는다든지 뭐 그걸 그랬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질식형의 변태성 행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옷걸이에 샤워 가운으로 자살을 하면 자살이 안 되죠. 이게 이놈은 그 섞어 말한 거예요, 사실은. 정말로 악독한 범인인데요. 재판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보기 전에 전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사 오래 쓰고 계시는 분들 제발 꼭 보십시오. 네, 지금 잡은 물고기 되셨다고요. 김 PD 진정. 와.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죠. 여러분 지금 사용하시는 거 꼭 필요한 요금제신가요? 혹시 아주 예전에 느린 속도로 가입하고 비싼 요금 내고 계신가요? 인터넷 끝판왕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인터넷, 핸드폰, 가족결합 등 최적의 가성비 요금제로 만들어드리면서요. 통신지원금 현금 80만 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시켜드립니다. 이 80만 원 안 받으면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80만 원 지원금에 합리적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해서 최대 72만 원까지 더 챙겨드립니다. 인터넷 끝판왕은 판매 마진이 아니라 가입자 유치가 더 중요한 업체라서 유치를 위해서 마진 줄이고 사은품 더 드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현금 사은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를 보상합니다. 가입 안 하셔도 되고 견적만 보셔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1666-9743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합니다.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링크 통해서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꼭 80만 원 챙기시고 요금제 더 싸게 낮추시길 바랍니다. 요금 솔루션은 인터넷 끝판왕. 네, 재판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가석방으로 출소하자마자 14세에 불과한 자신의 친딸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며 협박하여 강간하고 강제 추행하였는 바 성폭력 과정에서 행사된 협박의 강도가 중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정신적인 상처를 받았다. 피고인의 살인 범행은 피해자의 소중하고도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이고 이 사건 살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유족에게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음에도 유가족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나 노력이 없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징역 27년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명령됐습니다. 이제 2012년에 저지른 이 살인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리가 좀 돼서 좀 그 부분이 좀 설명될 필요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판결 결과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요. 20년형이 살인입니다. 그리고 두 딸에 대한 성범죄는 7년입니다. 그래서 27년이에요. 이따위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두 딸에 대한 성폭행이 겨우 7년이면은 이게 너무 봐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것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어요. 근데 겨우 단락 20년이에요. 근데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법률가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살을 하려고 했다. 종업원이 내 돈 빌려갖고 갚지 않았다. 이게 안 먹힐 것 같죠? 실제로는 다 먹힌 거예요. 이게 다 먹혔기 때문에 대충 소스한 20년이 나온 거예요. 실제로 이 정도 위험한 애들은 30년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다 떠나서 살인죄는 그렇다 하더라도 친딸에 대한 성범죄가 7년 나왔다는 건 진짜 놀랄 노짜입니다. 이게 장기간이거든요. 이 기간이 또.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특히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낮아도 너무 낮는 거는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친딸에 대한 성범죄는 거의 종신형에 가까운데 우리는 거꾸로 친족 성범죄는 또 감형이 되는 거예요. 더 낮아요. 네,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인데 그 와중에 중간중간에 친딸들에 대한 성범죄를 계속 저질렀고요. 가석방을 시켜줬더니 그날 와가지고 또 자기 딸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게 신고되니까 이제 모르는 여자한테 무슨 이상한 변태 행위를 해서 죽인 그런 범인인데 27년을 받고 언젠가 또 나오겠죠. 그렇죠. 네. 전혀 이제 이 판사들이나 법률가들이 아동, 특히 친족 아동 성범죄에 대한 그 감수성이 너무 낮아요. 얼마나 위험한 놈인지를 너를 전혀 인식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돌아가신 분에게 명복을 빌지만 흔히 저희가 이제 생존자라고 하는 서바이버죠. 네, 친족 성범죄 피해자거든요. 지금 이제 이게 12년 사건이니까 이제 성인이 됐을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이전 성범죄와 출소 후 성범죄를 나눠서 재판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네. 근데 뭐 어떻게 이런 뭐 하여튼 잘 생존해 나가시기를 뭐 바라는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말씀 전하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